신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고 스타트업은 어떻게 도전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시간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른바 메타버스 세상이 왔다. 너무 빠른가요? 근데 이게 아마 금방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철을 타고 9to6로 몸을 부대끼면서 전철을 타지 않아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점포를 내지 않아도 가상의 내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에서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소문이 있죠. 카나다 작가입니다. 크리스타 킴의 작품 마스 하우스, 그러니까 화성의 집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마스 하우스에서 그 작품이 50만 달러에 팔렸다. 이미 이제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죠. 플랫폼 로블록스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이버 Z에서도 2년 전에 론칭한 게 있죠. 지금 이제 이용자가 약 2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국형 로블록스라고 제페토라는 것을 지금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분야하고 NFT 아트, 또 게임 분야 이런 쪽에서 발빠르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가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산업 분야들이 이제는 메타버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될까? 이 점이 참 궁금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 소위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스타트업으로서 창업가로 뛰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메타버스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꼭 차리지 않더라도 메타버스가 하나의 공간이니까, 가상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소비도 경제 활동이지만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타트업으로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메타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인프라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그 토목공사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기술로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엔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는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자본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 엔진은 유니티, 저장 장치인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AWS, 5G와 같은 통신 기술은 삼성이나 애플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듀오 글라스죠. 이거는 페이스북과 애플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 활동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뉴로테크 기술, 그리고 오감을 재현한 기술, 펩틱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뉴럴링크라든지 테슬라 수트 이런 곳에서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프라적 요인들이 필요한 거, 소위 토목공사 단계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으로 치면 집을 짓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도전이
가장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플랫폼은 앞서 언급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닌텐도가 개발한 동물의 숲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빅히트가 지금 이제 그 자회사가 있죠. BNX가 팬 커뮤니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2003년경입니다. 저는 좀 색다른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현실 세계의 빌딩을 인터넷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한테 그 설계 도면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33층 빌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3일 빌딩보다 더 큰 게 상징적으로 좀 가장 높은 빌딩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3층 건축을 해서 그걸 인터넷에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건물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 은행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입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32층에는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고 뭐 22층에는 그러니까 소매업을 입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업체를 한 층에다가 모조리 입점을 시켜서 호수별로 나눈 다음에 입구에서 비서가 안내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이런 것을 구현하는 그 빌딩을 제가 하나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보도를 한번 했더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 분이 프랜차이즈 층을 하나를 자기가 사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3천만 원을 받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층은 또 다른 분이 이제 IT 쪽의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청년도 이제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요즘으로 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드 용량이 큰 그런 컴퓨터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드 하나를 드릴 테니까 한 층을 좀 저한테 그 분양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무슨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고도화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03년경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옥탑방 고양이라고 김유리 작가가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라마로 구현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기억으로는 뭐 35% 이렇게 시청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옥탑방에 사는 청년하고 뭐 그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옥탑방에 미혼으로 동거를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좀 민감한 얘기죠. 혼전 동거니까. 그런데 그게 시청률이 엄청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앞으로는 세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거 빌리지를 하나 좀 개발을 해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건물 하나 해가지고 비즈니스 빌딩을 만든 것처럼 동거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원룸처럼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그 가상의 파트너끼리 그 둘이 동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동거할 때 뭐 팬티하고 브라자만 입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주를 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옷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침대도 사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아이템으로 파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아이템으로 파는 이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라고 이제 그것도 시도를 했습니다. 뭐 아쉽게도 그것도 물론 기술이 다 되지 못해서 잘 안 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죠. 가상시장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도 가상공간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플랫폼 영역이고 또 다른 스타트업 영역은 메타버스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기술 분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이제 챗봇 같은 디지털 휴먼 테크, 또 NFT 같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래픽이라든지 미디어 아트 같은 콘텐츠 구형 기술, 또 MR, 특히 이제 AR 기술이 스타트업 메타버스에서는 더 효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AR 기술 등은 스타트업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도매나 중개상 같은 소위 이제 저는 이런 업종을 링커 업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링커 부분이 대표적으로 또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메타버스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작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홍보해주는 홍보대 행사,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사,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호텔이다.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호텔에 투숙했을 때 호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별화된 침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서 실제로 이제 호텔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호텔처럼 서비스를 받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용자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라호텔을 예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가운데서 그걸 가상의 하나를 또 만들어서 그걸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획사가 필요할 것이다. NFT 서점 같은 것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는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또 등기법원 이런 것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스타트업의 영역이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이용자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내가 소비자로 참여하지만 실제로 생산자로도 소위 이제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프로슈머로서의 충분히 그런 커리어 트랙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콘텐츠는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의 공간, 소위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네이버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안에 검색하는 엔진을 넣을 뿐이지 그 안에다 지식인의 그 사람들이 질문에 다 답하고 또는 그게 무슨 만화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게 하고 뉴스를 네이버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는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생산자로 전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건축가 같은 사람도 여기에서 필요하겠고요. 디자이너 또는 이제 그 안에서의 작가 또는 컨설턴트 특히나 이제 마케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내지는 이제 오일장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거나 연결해주는 그런 장을 세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개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디자인해서 팔고 있는 창작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안에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상호 간에 교감하고 또 교환이 빠르게 그리고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 나는 국적 없이 또는 계급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다. 또 이용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메타버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메타버스 그 가상 세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참여할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의 영역은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안에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이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메타버스가 런칭되고 나면 그 안에서 어떤 롤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상세계를 생각하실 때는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내 아바타가 만약에 어떤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생산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하고 또 미래에 다가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서 저는 한 5년 안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미리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종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